뭐라고요? 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요? 안녕하세요. 황혼특급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딸깍 딸깍 인천 변두리 골목 어귀 30년 묵은 대성 철물점의 셔터가 오늘도 새벽 6시 정각에 올라갑니다. 겨울 새벽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도 75살 박만복 영감은 군소리 하나 없습니다. 두꺼운 면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들어가게 앞을 쓸고 선반마다 먼지를 닦고 못한 자루도 흐트러짐 없이 제자리에 꽂아둡니다. 허리는 굽었습니다. 무릎도 시립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만들어낸 날카롭고 조용한 눈빛. 한 번 본 사람은 쉬이 잊지 못하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인천의 짠돌이 황제라 불렀습니다. 냉면 한 그릇도 곱빼기는 시키지 않고 택시는 죽어도 안 타고 겨울에도 내복 두 겹으로 버티는 노인. 하지만 그 절약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이 골목 한켠에 5층 상가 건물을 올렸습니다. 임대 수익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고 철물점 수입까지 더하면 웬만한 직장인이 부럽지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만복 영감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16에 달랑 보따리 하나 들고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남의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 그 다음엔 철물점 심부름꾼으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팔아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15년을 그렇게 모아 마침내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대성 철물점입니다. 아내 이기남 씨는 옆 골목 쌀집 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다소곳한 여자였는데 영감의 무뚝뚝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럽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큰아들 기수, 둘째 기철이 태어났고 그나마 집안에 웃음이 있었던 건 귀남 씨가 살아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귀남 씨는 기철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암 진단을 받았고 1년 반을 버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감은 그때 사흘을 울었습니다. 딱 사흘. 그리고 다시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두 아들에게 따뜻한 말 대신 돈을 가르쳤습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돈이야, 돈. 이게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거야. 두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딱딱하고 멀리 하기엔 너무 든든한 사람. 명절마다 찾아오긴 했지만 그건 안부보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러 오는 것에 가까웠다는 걸 만복. 영감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죠. 근데 통장에 숫자가 쌓이면 그 외로움이 조금은 무뎌집니다. 그게 영감이 30년간 터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 박만복의 칠순 잔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잔치 준비는 큰아들 기수가 맡았습니다. 사흘 전부터 전화가 빈번하게 왔는데 하나같이 화려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자리 다 잡았어요. 강남 한정식 집이요. 1인당 8만 5천 원짜리 코스로 예약했어요. 역시 아버지 칠순엔 격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 전화기 너머로 기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만복 영감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잠자코 들었습니다. 내가 계산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구먼. 8만 5천 원짜리면 10명 오면 85만 원인데 당연히 내 카드 긁겠지. 속으로만 삼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감은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 앉아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노인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피해액이 2억. 70대 독거 노인이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감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어이구 저런. 참나.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이용진 수사관입니다. 박만복 어르신 되십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고 또렷하고 권위 있어 보이는 말투. 어지간한 노인이라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겁니다. 어르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3억 7천만 원 규모의 금융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자산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영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를, 검찰이 전화로 수사 협조를 요청해? 방금 뉴스에서도 딱 이런 수법이라고 했잖아. 대포통장. 내가 통장을 만든 적이 없는데.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당황한 노인처럼 아주 완벽하게. 아이고머니나 수사관 양반. 그게 정말입니까? 내가 대포통장을요? 어떡하면 됩니까? 나 같은 노인네가 뭘 어떻게 해야. 어르신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아유,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이가 있어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감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목소리 특징, 통화시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사기꾼은 영감이 제대로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절대로 가족한테는 알리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가족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지. 이게 수법이야. 고마운 놈들이구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은행 앱을 못 쓰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밤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알겠어요. 이 손이 너무 떨려서요. 조금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감은 잠자코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 잘 걸렸다. 다음 날 새벽 박만복은 가게 셔터를 올리기 전에 먼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당직 경사 최재영은 졸린 눈을 비비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왔소. 혹시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아니, 당하려다가 잡았소.
최 경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박만복은 품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촘촘하게 정리된 메모들, 통화시각, 발신번호, 계좌번호 2개, 입금 은행명,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까지. 영감은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된 사기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녹음까지? 뉴스를 50년 봤소. 검찰청에서 전화로 먼저 연락 오는 법은 없거든. 가족한테 알리지 말라는 것도 수법이라고 하더만.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즉시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겠소? 잡습니다. 반드시요. 최 경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틀 후 사기범들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과 서울에 걸쳐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는데 박만복 영감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형사가 직접 가게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를 나오며 박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어귀, 낡은 담벼락에 기댄 채 그는 오랫동안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겨울 하늘. 칠순 잔치가 이틀 뒤였습니다. 사기꾼은 잡았는데 내 새끼들은 어떠냐? 기수 녀석은 아버지 칠순에 한정식집 예약해놓고 제가 계산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 정희미는 명절마다 싹싹한 척하는데 뒤에서 딴말 한다는 거 나도 다 알아. 기철이는 착하긴 한데 매사에 아내 눈치 보기 바쁘고. 결심이 섰습니다. 다들 내 통장만 보는 거 아니겠냐?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통장이 비었을 때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영감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칠순 잔치날 발표할 것. 그리고 그 아래에 줄을 긋고 이렇게 썼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 날림. 통장 제로. 건물 명의 이전.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를 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강남 한정식집 저녁 6시. 둥근 테이블 위에 전복죽이 오르고 갈비찜이 오르고 코스 요리가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큰아들 기수는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연신 웃음을 지었고 며느리 정임은 아버님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며 접시를 날랐습니다. 손자 손녀들은 제 밥 먹기 바빴고 둘째 기철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팔순 잔치도 제가 준비할게요. 아버님, 앞으로는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기수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임도 따라서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사진도 찍고 덕담도 오가고 겉보기엔 더없이 화목한 칠순 잔치 그 자체였습니다. 잘 모신다. 자주 찾아온다. 좋은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 볼까? 그때였습니다. 박만복이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작았는데도 묘하게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영감은 자리에서 허리를 펴고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사흘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네, 통장 다 털렸어.
상가 건물도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이 찍혀서 넘어갔고 순간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내 수중엔 이 양복 주머니 속 지갑 하나밖에 없어. 갈비찜을 집던 젓가락이 멈추고 잔을 들던 손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5초, 10초.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만복은 그 침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담았습니다.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큰 며느리 손정임이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당하세요? 목소리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왜 이런 짓을 했냐는 듯한 날카로움. 큰아들 기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진짜예요. 건물까지요. 그럼 매달 임대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그냥 넘겨줘요. 넘겨준 게 아니라 당한 거야. 당했든 뭐든 아버지가 좀 더 조심하셨어야죠. 요즘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데 목소리가 금세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솔직히 허리가 끊어지게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버지까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모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시겠다던 말이 1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뭐하지만 형편이 이런데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수 내외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손자 손녀 손을 잡고 코트를 챙기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기수가 문 밖으로 나가며 정임에게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예약을 안 했지. 80만 원이 날아가네. 박만복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30년 철물점. 아껴 먹고 아껴 입고 여행 한 번 못 가며 모은 돈. 두 아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식 비용도 대주고 집 전세 보증금도 보태줬습니다. 큰아들 기수가 서울에서 직장 잡을 때 보증금 5천만 원도 영감이 됐습니다.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구나. 테이블에 남은 건 셋이었습니다. 박만복 영감, 둘째 아들 기철, 그리고 그의 아내 오수님. 오수님은 평소에 영감 눈에 썩 달갑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 와도 눈인사만 하고 딱히 살갑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비위 맞추는데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랄까요? 한 번은 추석 차례상 음식 배치가 잘못됐는데도 태연하게 앉아 있어서 영감이 속으로 혀를 찼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기수가 시아버지 생신이라며 영감 앞에서 선물을 잔뜩 늘어놓을 때 오수님은 조용히 봉투 하나만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상품권이 들어있었고 겉에는 달랑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쓰고 싶으신데 쓰세요. 영감은 그때도 별로 고맙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오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형은 원래 저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아버지가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기철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 오수님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만복 영감이 며느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집 작아요. 방도 안 하고 애둘이라 시끄럽고 밥상도 소박해요. 근데요. 잠깐 멈췄다가 오수님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밥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 저한테 일도 아니에요. 짐 싸서 저희 집으로 가시죠. 꾸밈 없는 말이었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효심을 드러내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일 날씨 얘기하듯 내뱉은 한마디. 만복 영감은 그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살면서 그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못마땅할 때가 더 많았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이상하게도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수고가 많겠구먼. 별 말씀을요. 기철 씨, 차 가져와요. 오수님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님 모시고 가. 창고에 있는 이불 꺼내놔. 박만복은 그 짧은 문자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수님의 아파트는 인천 외곽 오래된 빌라 단지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식 건물. 박만복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수님이 앞서 걸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현관에 아이들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엔 초등학생 손녀 지우와 유치원생 손자 민준이가 TV를 보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왜 왔어요? 잠깐 신세 좀 지러 왔다. 만복 영감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도 큰아들 집에서 보내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오수님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방 쓰세요. 저희는 거실에서 애들이랑 잘게요. 아니, 내가 거실에서 자면 되지. 안 됩니다. 무릎도 안 좋으신데 바닥에서 어떻게 자요?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근데 묘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복 영감은 군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낮은 화장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 영감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방이 오수님 내외가 쓰던 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은 오늘부터 거실 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였습니다. 애들까지 넷이서. 영감은 그 생각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웠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기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조용 아내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뭘? 아니 진짜로. 나도 선뜻 말이 안 나왔거든. 형이 저러고 나가니까 나도 괜히 움츠러들어서 당연한 거 한 거야. 주무시는지 좀 봐봐. 방문 너머로 잠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기철이 살며시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 만복 영감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 한 거야.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치고 믿을 만한 사람 없다는 걸 진작 알았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는 말이 없는데 행동이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수님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드세요, 아버님. 됐어. 나 원래 아침 잘 안 먹어. 그래도 국물이라도요. 날도 추운데. 영감은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밥이었습니다. 귀남 씨가 세상을 떠난 뒤로 15년째 혼자 밥 먹던 노인이었으니까요. 손녀 지우가 옆에 와서 쪼르르 앉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래 살 거예요? 글쎄다. 오래 살아요. 나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왠지 무서운 사람이 안 올 것 같아요. 만복 영감은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딘가 뭉클한 게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아침부터 할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와 앉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릎 따뜻해요. 무릎이 시려서 따뜻한 거야. 그리고 내려와, 무거워. 영감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려오라고 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박만복은 그 작은 머리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기철이 퇴근해서 왔고 5명이 좁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팔꿈치가 닿을 만큼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감은 이 좁은 공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아. 진짜요? 됐다고. 밥이나 먹어. 기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수님도 조용히 밥을 떠서 영감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영감은 그 밥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면서도 마음속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기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시죠? 기철이네 집에 계신다고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칠순 잔치날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살갑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제가 그날 너무 당황해서 말을 심하게 했어요. 아버지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그래, 미안하다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사실 저도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잤어요. 아버지 생각에. 그리고 아버지, 혹시 건물 명의 이전 관련해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렇지. 나왔구나. 돌려받을 방법. 건물이 다시 내 거가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거야. 됐어.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죠. 혹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으세요? 생활비라도. 없어. 그래도 아버지가 기철이네 민폐 끼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복 영감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수야. 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 기철이네로 와라. 할 말 있다.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와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빨래를 개던 오수님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드님이에요? 응. 뭐라던가요? 걱정된다더구먼. 오수님은 잠자코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만복 영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라, 네. 내가 그날 나한테 한 말 잊지 않았다. 오수님이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만복 영감은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기철의 거실에 5명이 모였습니다. 박만복, 기수 아내 정임, 기철, 오수님. 아이들은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기수 내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정임은 현관에서부터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좋으세요. 기철이네 밥이 입에 맞나 봐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박만복이 소파 정면에 앉았습니다. 기수 내외는 맞은편에, 기철과 오수님은 옆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수가 먼저 입을 열려는데 영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할 말 있으니까 다들 조용히 들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75 노인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운 단단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 보이스피싱 안 당했다. 좌중이 굳었습니다. 놈들 전화 받자마자 눈치챘어. 경찰에 신고했고 놈들 다 잡혔어. 통장도 건물도 다 4명의 그대로야. 기수의 얼굴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당혹, 안도, 그리고 어딘가 멋쩍은 표정. 그럼 아버지가 일부러? 그래. 너희들 속을 보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만복은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기수야. 칠순 잔치날 내가 한 말 기억하냐?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못 모십니다. 그 말. 아버지, 그건 제가 너무 당황해서. 당황해서 그 말이 나왔으면 그게 내 속에 있는 진심인 거야. 사람은 당황했을 때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 기수가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나 평생 너한테 뭘 바란 적 없어. 졸업식도 혼자 갔고,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갔고, 명절에 내가 안 와도 서운하단 말 한 번 안 했어. 다 이해했어. 근데 있잖아, 기수야. 영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칠순 잔치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야.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 기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임 씨, 이번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손정임은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당신도 들어요. 나 그날 당신이 핸드백 들고 일어서는 거 다 봤어. 내가 늙고 돈도 없으면 그게 당신 아버지냐? 잘 생각해봐요. 나 당신한테 섭섭하네. 정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수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만복 영감은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등을 소파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수가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잘못했어요. 그날 제 첫마디가 임대 수익이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창피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건물이나 통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보러요. 만복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 후 박만복은 오수님을 불렀습니다. 며느라, 나 오늘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냐? 네. 무릎 때문에 택시 탈까요? 걸어가도 돼. 아버님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요. 택시 타요. 영감은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영감은 창밖을 보고 오수님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영감이 아내 귀남 씨와 같이 듣던 노래였습니다. 영감은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귀남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아이고 영감,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했겠지.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오수님은 영문을 모른 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 영감이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증여 신청이신 거 맞으시죠? 응. 오수님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아버님. 이게 무슨... 듣고 있어. 만복 영감은 오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상가 건물 4층, 내 명의로 돌린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간 넣어 놓을 거야. 기철이 사업 미천으로 써. 아버님, 저희는 이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라고 했으면 안 줬어. 오수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복 영감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졌습니다. 나 평생 돈밖에 모르는 노인이었어. 자식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줬고 아내 살아있을 때도 고맙단 소리 못했지. 귀남이가 많이 서러웠을 거야. 근데 살고 보니까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밥숟가락 하나 더 얹겠다는 사람. 그게 가족인 거야. 내가 75년 살아서 이제야 알았어. 오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만복 영감이 오수님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며느라, 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오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감 앞에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만복 영감은 못 본 척 앞을 봤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 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엔딩 나레이션. 박만복 영감은 그 이후로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철물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점심때가 되면 손녀 지우가 달려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늘어놓는다는 것. 가끔 오수님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간다는 것.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가게에 놀러 오면 못 이기는 척 사탕을 쥐어준다는 것. 큰아들은 그 뒤로 한 달에 2번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지만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날 이후로 저 많이 반성했어요.
만복 영감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들 옆에 앉아서 같이 뉴스를 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 기철이 퇴근하고 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본가로 돌아가실 거예요? 글쎄다. 저희 집 좁잖아요. 좁아도 따뜻하네. 기철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오수님이 부엌에서 국을 저으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번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말로 표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